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득세라는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우리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사이드 지분으로서 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세 과세 객체, 뭐를 취득했을 때 부동산 또는 이제 준부동산, 그 밖에 권리라고 해서 회원권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객체는 뭐 큰 쟁점이 안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취득세 납세 의무, 과세 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냥 우리 외울 때 무사대주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돼요. 무사대주 이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법은요, 양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몇 개 외우는 게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무사대주 이용이라고 해서 무사대주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국가지자체의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중에서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요, 기부채납 또는 이제 국가지자체의 귀속을 전제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게 과천 서울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천 서울랜드는 경기도 내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누구 건지 아세요?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게 25년인가 20년인가 제가 이렇게 날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한 25년 정도 이용을 하고, 자, 어디에다?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때문에 또 소송이 붙었어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25년이니까 딱 지나니까 너무 이게 짧게 이용한 거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소송을 붙었는데 겨우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 이 과천 서울랜드라고 하는 이 땅을 사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5년인가 이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상의 사용권을 갖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무슨 뭐 케이블카인가를 부산에서 누가 부산시 국장 출신인가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케이블카를 설치해갖고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때 이제 조건이 뭐냐면 20년 동안 이용하고 케이블카 자체를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안이었어요. 예, 그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건은 골 때리는 거였어. 나중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20년 동안 케이블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지나면 고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20년 동안 쓰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서울시, 부산시 공무원하고 하니까 그냥 날로 먹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거의 안 나오는 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거. 사치성 재산은 어떻다? 바로 나중에 별골, 고고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별골, 고고고 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바,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을 별골, 고고고. 자,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치성 재산도 어떻다? 설령 그것이 임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사, 대수선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해서 보니까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경우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수선은 건축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에요. 건축법에서. 근데 하여튼 간에 대수선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나와 있죠? 주택조합 나와 있으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서 이 신탁에 관한 개념인데 일단 단순하게 무사대주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비해서 2, 5라고 하는 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서 이전이라는 표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 중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다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 중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 우리 신탁이라는 개념 기억 한번 해볼까요? 신탁이라고 하는 거 여러 군데 나오죠. 등기법에서도 나오고 학계론에서도 나오고 또 민법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세법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라는 사람은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 갑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는 병이라는 자식 한 놈이 있다. 얘 어리버리한 애야. 해서 얘한테 등기 명의를 넘겼다가는 얘 사고 칠 게 빤히 보여. 그래서 을이라는 수탁자, 보통 신탁회사가 됩니다. 수탁자한테 형식적으로 등기를 넘겨서 실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 갑이 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즉 위탁해서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실제 권리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탁자는 취득세 내지 않는다. 그리고 신탁이 다 종료가 돼서 이제 약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갑한테 등기 넘겨줄 때 갑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원래 내 거였고 등기가 형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신수탁자의 이전, 갑을 병정이라는 수탁자. 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어. 근데 얘가 폐업을 하게 돼. 그래서 신수탁자는 넘긴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등기가 넘어가지만은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과세 대상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그냥 이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날로 먹는 거. 의미 안 새기고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 자, 이전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50만 원 이하의 취득세 대상은 어떻다? 면세점이라고 해서 취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해서 무사대주 2호, 무사대주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2호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의 유형이라고 해서 요게 저거 뭐지? 민법에서 공부했던 거를 마치 일부를 또 갖다 씁니다. 우리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해서 취득만 가지고 권리의 발생만 가지고 보게 되면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민법에서는 원시 취득, 뭐가 있었냐면은 점유 취득 시효라든가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이 다 원시 취득. 여기서는 이제 공유 수면의 매립, 바다를 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원시 취득의 한 유형. 승계 취득은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게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지.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저당권이 이전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다? 이전적 승계. 근데 소유권은 남겨놓고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다? 설정적 승계. 이제 아는 것도 계시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리버리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먹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달만 더 고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삽질할 때 바로 지적을 합니다. 저 새끼 또 헛소리 한다. 강의하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수업 중에 하는 얘기, 뭐 농담 이런 것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래서 수업하다 짭새라고 얘기했다가 경찰관분이 하필이면 수업을 들어갔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하고 특정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어려웠어.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모든 권리 의무가 이전하는 거, 상속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고 매매 증여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바로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어려웠던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대충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슈가 되는 게 세율 때문에 유상 승계 취득이냐 무상 승계 취득이냐 이게 출제 포인트. 좀 이따 보게 되면 세율을 보게 되면 유상 승계 취득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이런 세율을 적용을 하고
무상승계 취득은 좀 이따 2.3에 2.8 이런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같이 취득을 하더라도 유상승계 취득은 자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세율이 세고 무상승계 취득은 어떻다? 세율이 좀 약하다 이런 의미로 가요. 그래서 자 좀 승계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세법은요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증대가 됐다. 땅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공간정보부 공부하면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였다. 형질 변경을 통해서 지목대가 됐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세금 내라. 취득세라고 하는 거. 실제 뭐 따로 취득하는 건 없어. 그 땅 그대로 갖고 있을 뿐인데 가치가 증가됐으니 어떻게 해라? 취득세 내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승강기 등을 설치했다. 그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 부분도 어떻다? 취득세 내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과점 주제, 자 부동산 등 취득 따로 공부하실 주제 이렇게 해서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도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게 되면 이걸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이것도 세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외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환상의 분분 이렇게 묶어서 가시게 되는데 이 환상의 분분은 실질적으로는 취득하는 게 아닌데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있다 해서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시 취득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게 뭐가 된다? 원시 취득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뒤에서 공부할 텐데 세율 2.8%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승계 취득과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유상승계 취득 중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번 쟁점을 삼게 되냐면 금융론, 부동산학교는 금융론을 가서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위츠라고 하는 거,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57에 35라고 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5억에 70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3억에 50억 이런 식의 이제 자본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다 토지를 출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권을 받게 되겠죠. 예, 이때 지분권 받았으니까 어떻다 취득세 내야 된다 이런 논리고죠. 또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취득했잖아요. 지분권 넘겨줬겠죠. 그러면 어떻다 역시 취득세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 부담부 증여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내용 보지 마시고 자 유상승계 취득일까요? 무상승계 취득일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 위, 직계 비속 아래 이런 사람들 간의 취득은 무상으로 봐야 될까요? 유상으로 봐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아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취득이 있다고 아빠한테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그럼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이건 무상으로 봐야 돼? 유상으로 봐야 돼? 찍어보시라고. 이거 보니까 짜증나지? 자꾸 여기 유상 써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예,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은 무상입니다. 원래는. 무상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다 유상으로 보겠다. 그래서 외울 건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유상이라고. 우리 시험을 보아야 되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고요. 그러면 항상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예외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공식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 이런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뭐로 봐야 된다고요? 유상. 되셨죠? 한번 간단히 볼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 방법이 공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건 당연히 유상으로 봐야 되지.
배우자가 세금을 못 내거나 뭐 빚을 못 갚아고 경매로 넘어갔다. 그걸 내가 취득을 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나는 어떻다?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배우자가 파산 선고가 됐어. 또는 직계 존속이 파산 선고가 있어. 그 사람 재산을 다 판다고. 그걸 내가 샀다고. 그럼 어떻다고요? 이건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세 번째, 자, 지금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또 직계 좀비수가 교환을 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토지와 건물을 교환을 했다. 이것도 당연히 뭘로 봐야 된다? 유상승계취득.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해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됐다. 라면 어떻다? 유상승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냥 배우자 직계 좀비속 나오면 무조건 물어본다. 유상승계취득.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 뒤져버린다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무조건 물어본다. 유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부담부 증명.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 근데 답이 돼. 왜? 헷갈리니까.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1,000만 원 설정을 하고요. 자,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정도의 가치. 자, 요것을 갑이 그 저당권을 정리를 안 하고 병한테 증여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일단 증여를 받긴 받는다. 근데 부담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럼 이때는 이제 금액으로 따져볼까요? 1,000만 원은 뭐가 된다? 병의 입장에서 유상승계취득. 자기 갚아야 되니까. 저당권자에게 1,0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유상승계취득. 대신 9,000만 원 부분은 뭐가 된다? 무상승계취득.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더 어려워져.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9,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이것은 유상승계취득. 그럼 이제 우리가 무상만 외우면 되겠다. 어차피 이 두 개 비교해서 내니까. 무상은 뭐라고요? 채무의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 나머지 다 뭐라고요? 유상승계취득. 문제 구성할 때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무조건 뭐가 되고 유상이 되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떻다? 유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승계취득 중에서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을 비교하는 문제. 이때 취득세 내야 되나요? 취득세 내야 되나요? 유상승계취득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내겠지. 무상승계취득 취득세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고. 아까 세율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문제 구성할 때 무사대주랑 섞어버린다고. 무사대주는 비과세. 무사대주는 과세 대상. 아까 이유, 비과세. 요거랑 막 섞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문제를 구성할 때. 나쁜 놈들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세 다 내야 된다고요? 그럼 증여를 받아다십시다. 부담부 증여. 그럼 채무의 외의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거는 별개 문제로 난 또 증여세도 내야 된다. 증여 받으면 되게 피곤해. 혹시 증여 받으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 질문 짊어드릴 테니까. 너무 복잡스러워. 그냥 갚아야 할 돈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갚아야 될 돈이요? 이거죠.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1,000만 원 주고 산 꼴이라고. 1,000만 원 주고 산 꼴이라고. 갚는 건 나중에 갚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주취득. 욕 나와요, 이거 보면.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어떻다? 삥을 뜯습니다.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토지의 지목 변경. 근데 실제 변경도 아니야. 사실상 변경.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가액의 증가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간주취득. 그 다음에 건축물 등 조작 설비 등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물 갖고 있었어. 이번에
승강기를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를 했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취득세 내야 된다. 간접취득이라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건물 갖고 있는데 승강기 없으면 설치하면 안 돼요. 왜? 승강기 값도 내야 되고 간접취득으로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면 어떻다? 간접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 내야 되고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역시 간접취득으로서 취득세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개념 정의부터 설명드릴게요. 50% 초과입니다. 50% 딱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 아니야? 어떤 회사 지분을 50% 초과해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를 가리켜서 과점주주라고 부릅니다. 이거 보면서 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 얘기냐면 자,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이 X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A 법인한테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A 법인, 자, 당연히 X 10억짜리 이 물건에서 취득세 겁나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A 법인의 지분을 취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50% 초과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건물을 지배를 하는 거죠. 지분권이 50% 초과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과거에 다 편법을 썼던 거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십시다. 그냥 A라는 사람이 X 부동산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근데 갑이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 이놈들이? 취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야, 1,000만 원 줄 테니까 법인으로 전환시켜라. A가 법인을 만들어버린다고. A 법인을 만들어버린다고. 그리고 지분권을 다 넘겨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취득세를 안 내고도 사실상 그 부동산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 보면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자동차도 갖고 있을 수가 있다고.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지분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취득하는, 우회하는 방법을 쓰니까 과점주주. 자, 가볼까? 이런 식이에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얘는 사례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예해 볼까요? 애초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였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걸 갖고 내죠. 다만 사례 문제를 나중에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니까 법인 형태로 해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때는 어떻다? 그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 이런 논리 구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 자산이 10억짜리인데 이 법인의 주식 지분을 60%를 취득했다. 그러면 6억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 문제 설명드립니다. 6억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과점주주. 그래서 결국은 토지 가치가 증대가 됐다. 건물의 가치가 증대가 됐다. 간접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과점주주 이런 형식을 통해서 취득세를 줄이려고 아마 사람들이 머리를 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외 형식적 취득, 나중에 세율할 때 일괄적으로 볼 텐데 환상이 분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형식적 취득이라고 하는 거 실제는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취득세를 시하게 됩니다. 환상이 분분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세율에 취득세를 때리는 게 환상이 분분. 환매, 상속, 그 다음에 이전,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 등,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 이게 뭐냐면, 환매란 게
자, 팔았다가 약정을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환매계약이라고 그래서 매도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다시 매도인한테 다시 팔기로 약정하는 거. 이제 원래는 그런 경우 대부분이 뭐냐면 돈 빌리면서 그 양도 담보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실제 돈 빌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환매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고. 얘가 돈 빌려준 거야, 갑한테. 그래서 갑이 이 돈을 갚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해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환매계약이라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을이 지금 취득을 하는 건 실제 취득하는 게 아니죠. 실제 취득하는 게 아니죠? 아니, 담보물이죠, 사실상. 근데 형식은 매매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환매 특약을 넣었다고. 그럼 이제 을이 취득에 다십시다. 을은 원래 취득세 다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다시 환매권 행사를 해서 갑이 찾아갔다. 그럼 을은 사실 아까 취득했던 게 아니었죠. 갑도 원래 취득한 게 아니죠. 내가 찾아오는 게 불과하죠.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취득세를 내야 돼. 근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세율이 되게 낮아요. 상속. 상속이 뭐예요? 내 땅 내가 찾아오는 거. 아버지 돌아가셨네?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안 해도 어떻다? 내가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다고요? 취득세. 이건 이제 주택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다? 내가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게 돼요. 취득세를. 상속세도 있겠지만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미쳐버려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돈이야. 세금. 그 다음에 이전. 이전 어디서 배우셨어요? 공법,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로 해체하지 않으면 같은 대지나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 건물이 무너지려고 집안이 붕괴되려고 하니까 주요 구조로 해체하지 않으면 같은 대지나 다른 위치로 옮겼다고. 이게 뭔 취득이야? 취득으로. 형식 취득. 내 거 그냥 그대로 약간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것도 형식 취득.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우리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 안 되면, 협의한 분할이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우리가 형성 판결을 불렀고, 이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분권 가지고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해서 단독 필지를 갖게 된다. 이것도 어떻다?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한데 형식적 취득으로 본다고요. 부부, 혼인 관계에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거 내가 찾아오는 건 불과해. 남편이나 부인 이름 한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남의 걸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오는 게 불과하다. 그래도 어떻다? 세금은 내라. 이게 형식적 취득. 나중에 묶어 세율할 때 논의를 할 겁니다. 해서 취득의 유형. 해서 실질적 취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서는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무상 승계 취득 딱 하나 있었어요. 부담부 증에 있어서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나머지 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뜨거나 채무액이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 취득, 토지의 가치 증가 또는 건물의 가치 증가, 과점 주제 취득 이런 것들이 간주 취득 그리고 형식 취득까지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제 과세 표준 달려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자,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를 받았냐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다가 좀 이따 논의기들 취득세율을 곱해서 어떻다? 취득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과세 표준. 자, 유상이든 무상이 됐든 또 원시 취득이 됐든 얼마를 받았냐라고 하는 거, 이거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볼까요? 원칙은요. 자,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연부금액 또는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집을 3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 3억이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 근데 할부로 산 경우 있거든요. 금액이 커가지고 10억짜리 물건을 주로 이제 국가는 지자체에서 재산 불화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5년 할부로 1년에 2억씩 샀다. 그러면 매년 2억씩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 잡히게 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원칙이니까. 취득한 금액 또는 연부 금액.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은요, 토지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에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가격, 이걸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나중에
국세 가면요. 이걸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가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분위기가. 우리가 어디지? 학개론 가서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공시체계라고 해서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한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세팅해 놓으면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시군구청 등의 개별 토지 가격을 매기면 개별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가격을 선정하면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시군구청 등의 나머지 단독주택에서 가격을 매기면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구 한다? 시군구청장. 이런 것을 지방세법에서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죠. 같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건물 같은 건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 지금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상승계 취득. 금액 모르잖아요. 거래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또는 교환. 매매가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을 바꿨다고요. 그러면 그때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안 했다. 신고하라고 짬박해진다 걸렸다. 그러면 취득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좋다. 이때는 시가 표준액.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를 했다. 1억짜리 토지인데 500만 원에 샀는데요.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00만 원에 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국가나 지자체 입장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제 이 겨우 두 번째 단계밖에 안 왔어. 여기서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나마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케이스. 이게 뭔 소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 이미 다 알고 있어.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의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얘가 얼마에 거래했는지 금액을 알고 있다고. 그걸 우리 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걔가 신고한 금액이든 시가 표준이든 이거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외판법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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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출제비는 낮아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 답은 안 되더라도.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 그럼 판놈이 알잖아. 얼마에 취득했는지.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한테 취득했다, 지자체한테 취득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과세관청 지자체에서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쥐가 얼마에 취득했다고 개뻥을 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금액을 어디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외국의 수입. 그럼 국가에서 가격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요. 수입할 때 뭐 싸들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 관세청. 이런 데 다 알고 있잖아요. 수입 신고하니까. 미리 수 없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국가에서, 국가 관세청 기관에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세 번째, 판결문. 판결문은 뭐예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국가기관이죠? 행정부, 국회 입법부, 사법부, 법원. 법원의 판사가 이건 얼마의 거래가 됐어라고 판결을 내려버렸다고. 그럼 그걸 확정돼 버리는 거야. 물론 중간에 화해 제외. 화해는 뭐냐면 소송 당사자가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그걸로 합시다 라고 쇼 붙이는 걸 화해라 불러. 당연히 화해는 제외가 되는 거죠. 일단 국외판. 국가기관에서 알 수 있죠?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알 수 있죠? 판결도 국가기관의 일부죠? 아는 거라고. 그 다음에 법인장부. 법인장부는 믿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믿어야지. 아니.
요 근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모르지 또? 삼성이 뭔 일을 좋은 걸 만들었나? 분식회계잖아요, 분식회계. 그러니까 법인 장부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성한테 내가 물건을 샀다면 삼성에서 이 토지를 3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건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걔들도 세금 내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분식회가 나오게 되면 쌩 난리가 나는 거야.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작태니까. 그러니까 법인 장부라는 거 하는 것도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장부 써놓고 아유 글씨를 잘 썼네 이게 아니잖아. 다 국가에 세금 신고 등록을 한다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알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는 거야. 국, 외, 판, 법 보셨고 그 다음에 공매. 팔았잖아 지들이 세금 안 낸다고 했고. 아까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금 안 낸다고 지들이 팔았잖아. 그죠? 국가기관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검증. 요건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금액이 진짜 실거래가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검증이라 불러. 검증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국, 외, 판법, 공검에 갖는 의미는 국가기관들에서 이미 거래 금액을 알고 있다. 취득 금액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다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하게 된다. 안 어려워 이거요. 대가리만 따면 되는 거고 개념상 법원도 나오고 법인 장부도 나오고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국적으로 국가기관 내에서 다 알 수가 있을 때 이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뭘로 삼는다? 바로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EI. 이게 출제되는 비중, 8년 동안 출제 비중을 보면 얘가 만약 10%면 이게 90%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지금 사실상 취득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의 수를 따졌어요. 근데 우리가 취득을 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디까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 또 따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판, 이, 보, 부, 할, 비. 판, 이, 보, 부, 할, 비. 이거 대가리 따야 된다고요. 이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주와 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 이, 보부, 할, 비는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뭔 소리냐면 지방세법을 보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게 훨씬 개수가 많아. 외우기 힘들어. 근데 다음의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외울 게 판, 이, 보부, 할비.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자, 국가로부터 얘가 1억의 토지를 샀어. 그러면 이제 샀을 텐데 1억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팔려고 일정한 판매 비용이 들어갔다고 그건 취득세랑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판매 비용은 취득한 물건을 다시 팔기 위해서 들어간 일정한 판매 비용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전기, 가스, 열 등의 이용 비용. 건물을 샀다고 지자체한테 뭐 2억에 샀어. 근데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스, 열 이런 이용 비용을 일부 지불했다. 그건 당연히 취득한 후의 얘기니까 당연히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이건 뭐냐면은 판결 등을 통해서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그럼 판결, 우리가 이제 수용할 때
이게 금액이 안 맞으면 소송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취득을 했어. 만약에 3억을 취득을 했어. 근데 토지보상법이라는 법 체계에 따라서 일정한 지작물이나 이런 저런 것에 대한 보상 비용을 해주게 돼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없고 일정하게 보상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토지공사가 판결을 통해서 어떤 토지를 수용했는데 그 토지 가격은 3억이고 지작물의 보상 비용이라서 건물 뭐 이사 갈 돈 이런 식으로 해서 2천만 원 더 줬다고 해서 3억 2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 보상 비용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빼주게 된다. 이해되셨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성 물건을 취득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낸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빼주게 된다. 그 다음 판이 부까지 보셨어요? 할.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할인받은 금액. 이것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설명드릴게요. 국가에서요. 건물을 팝니다. 5억짜리. 그런데 거기다 매각 조건에 예를 들어서 5년 할부. 매각대금 5억.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만약에 일시불로 사게 되면은 4억 8천원까지 팔겠다라고 공고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지불한 비용은 뭐예요? 4억 8천만 지불을 했죠. 할인받은 비용 2천만 원 지불 안 한 거죠. 그럼 취득세 낼 때 4억 8천을 기준으로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삼겠다. 그 2천만 원, 할인받은 비용은 어떻다? 일시불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비용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마지막, 법인 아닌 자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면은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법인 아닌 자가.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그래서 제가 아까 판이 보부할 B라는 의미가 뭐냐면 비법인. 법인 아닌 자가 지금 취득하는 경우로서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등은 어떻다? 바로 취득 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의 토지를 5년 할부로 취득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지불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인데 할부로 연부로 사기 때문에 일정한 이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어떻다? 그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신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 법인 아닌 자가예요. 법인이 만약에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이자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법인 아닌 자가 할부로 취득하면서 내야 되던 이자 상당의 이런 것은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법인 아닌 자가 지불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판, 이, 보, 부, 할비. 판매 비용. 전기가스의 이용 비용.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보상 비용. 보상 비용.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할. 뭐죠? 일시불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 그 다음에 연부 계약 등에 따라 지급한 이자 상당의 연체료. 이건 법인 아닌 자가. 또 법인 아닌 자가 개공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라고 하는 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액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거의 구구단처럼 줄줄줄 나와야지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는 데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포함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지만 판, 이, 보, 부, 할비. 자, 판이 보부, 할비에 해당하는 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간주 취득에서 과세 표준 요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요건 지목 변경. 우리가 아까 지목 변경이 있었고 승용기 설치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 케이스가 있는데, 지목 변경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이제 예외에서 등 비용, 입증 비용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되는 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아까 과점주주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 설립한 후에 50%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전체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다가 그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는 거예요. 말은 더럽게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이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인정되는 비율은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10,000주 중에서 5,000주를 보유했다. 이 사람 설립시죠. 두 번째 5,000주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로 취득세 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이르러서 주식을 취득합니다. 10,000주 중에서 6,000주. 그럼 이제 이 사람 뭐가 됐다? 과점주주가 된 거죠. 법인 설립한 후에. 그러면 이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얼마? 60%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2008년 7월 18일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3,000주가 됐어요. 이제 과점주주 아니죠. 그런데 2009년도에 9월 15일 날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000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또 과점주주가 됐죠? 그렇다고 70%가 아니라 이미 60%는 세금 냈었죠? 60% 이미 세금이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추가되는 10%를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현은 어려운데 내용을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 게 과점주주에서 관주취득세 과세 표준.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정말 중요한 거 판이보부할비. 판이보부할비는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 그리고 뒤에서 이제 문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핵심은 뭐냐면 이게 줄줄줄 외워야 된다는 거. 적당히 하시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당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파트는 전반적인 경향 자체가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다 보면은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자 보십시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라고요? 판이보부할비.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일 없이 시가 표준학 쳐 외우고 국외 판법 공검 딱 외우고 나서 안도를 해버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뭘 갖고 판이보부할비 이런 것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세율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세율까지는 반드시 줄줄 외우셔야 돼요. 세율도 자, 이게 몇 번 하면요 딱 떨어집니다. 사실은 되게 감산 문제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하실 때 제일 힘든 게 세율이에요. 사실은 왜 갑자기 숫자를 줄줄 외워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도 사실은 공법에서 5, 6, 6, 5, 7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취득, 실질적 취득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실질적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승계 취득은 뭐였어요?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간주 취득이라든가 혹은 형식적 취득이라는 개념도 존재했었다. 그래서 다시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 갔을 때 무상 승계 취득 딱 한 가지 했었죠. 무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이라든가 세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 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자,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은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가셔야겠고요. 자, 먼저 세율 보겠습니다. 원취득 2.8%. 그냥 숫자 외우시면 됩니다.
원시적. 자, 우리 건물의 신축, 재축이라든가 앞에서 공유, 수면 매립을 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가액에다가 2.8%의 세율을 곱해서 넣다 취득세액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원시적 얼마라고요? 2.8%. 유상승계취득 제가 묶어봤습니다. 1, 2, 3, 4 이렇게 갑니다. 유상승계취득은 뭐라고요? 1, 2, 3, 4 이렇게 간다고 해서 자 부동산의 종류가요. 지금 주택이 있고요. 농지가 있고요. 그 외 부동산 이렇게 구분해요. 세법 체계 하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를 어떻게 주택과 농지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외, 주택, 농지 외 부동산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자, 이게 이렇게 가셔야 돼.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를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 집 사는 사람 더럽게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겁나 세게 때리면 정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주택은 좀 싸게 하자. 이런 얘기야. 농지. 토 좀 싸게 할 필요가 있겠죠? 농지 사서 떼돈 버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싸게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주택, 농지, 부동산 몇 프로라고요? 4%. 주택은 1, 2, 3. 해서 자 6억, 9억 구간 두 개를 나누면서 총 세 가지 1%, 2%, 3%.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자 지금 2%, 6억 초과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 금방 돼. 우리는 대부분 1%밖에 해당이 안 돼. 물론 집값이 요즘 많이 뛰어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제가 여기 중개사 뭐 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복덕방에 해준 사람이 뭐 나보고, 주택 취득세율 얼마냐고.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사봤어야 알지. 강의 시간에는 기억이 나지. 근데 밖에 나가면 물어보면 모르지. 근데 실질적으로 주로 대부분 1% 적용을 한다고. 하여튼 그거 다 치고. 요즘 또 실거래가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하여튼 1%, 2%, 3%. 농지는 몇 프로?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은 몇 프로? 4%. 1, 2, 3, 4. 주택, 농지, 그 외. 이렇게 해서 주택, 그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은 얼마라고요? 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무상승계 취득은 상속과 상속 외의 원이에요. 자,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얼마? 2.8%. 그 다음에 상속 외 원인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은 얼마? 2.8%를 외우셔야 돼. 원래 법에서는 3.5%, 다만 비영리법인이 무상승계취득을 하는 상속 외 원인으로 무상승계취득하면 2.8%로 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냈다가 하면 출제 오류였죠? 3.5%를 내버리면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되잖아.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그냥 비영리법인이 증여 등을 받으면 얼마? 2.8%. 다시 상속, 농지는 2.3%, 그 다음에 농지 외 부동산은 얼마? 2.8%. 비영리법인이 무상승계취득,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등의 분할 2.3%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표준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처음 하시면 되게 힘듭니다. 미리 말씀드린 세율 부분은 되게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하면 제일 싸게 먹기는 이게 괜찮은 게 편한데 이게 여기에요. 딱 이건 이제 반복 횟수에 따라 바로 이어지니까. 다시 원취득은 2.8%, 유상승계 취득은 1, 2, 3, 4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래서 주택은 6억, 9억 해서 1, 2, 3%, 그 다음에 농지는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 무상승계 취득 상속은 2.3에 2.8, 2.3이 농지였고 농지 외의 것은 2.8%,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무상승계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공유물의 분할 얼마? 2.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준세요. 자, 지방세는요, 지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세금 때리거든요. 그래서,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표준세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50% 증여할 수도 있고요, 50% 감액할 수도 있다. 그냥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토지에 대한 매매. 농지 외 토지를 매수했다. 그럼 얼마라고요? 이때는 4%. 농지 외 토지를 건물과 교환했다. 몇 프로라고요? 4%.
유상승계 취득, 교환도 유상승계. 이게 이렇게 조금씩 바꿔치기 해요. 근데 일단은 원시취득,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2.8%. 유상승계 취득은 1, 2, 3, 4 해서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 그리고 나서 지금 무상승계 취득,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2.3%,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2.8%.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무상승계 취득, 상속 아닌 경우에도 2.8%. 공유물 분할 얼마? 2.3%.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텐데 어차피 잊어버릴 거예요. 두 번째 이슈. 이게 표준세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의 특례. 세상에 제일 싼 세율이 저거라고 그랬어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표준세율이 지금 보게 되면 제일 작은 게 2.3%였나요? 아, 주택은 예외가 있었죠. 주택은 1, 2, 3%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하면 주로 이제 2.3% 정도가 제일 싼 건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2%를 나중에 중과세는 세율,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르는데,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하는 게 있다고. 내가 찾아오는 거. 환상의 분분. 환상의 분분. 아까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랬었죠? 환매에서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면 이제 애초에 매수인도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매도했던 사람도 다시 찾아왔으니까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그럼 애초에 매수인 같은 경우 세금 아까 많이 냈었을 거예요. 아, 갑이 X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다고 을이 매수했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대상 물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했을 거예요. 아, 환매고로 행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그러고 다시 갑이 찾아갔어. 그러면 갑은 내가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중과기준 이렇게 하자.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얘는 세금 돌려줘야 되죠. 아까 많이 냈으니까. 그 얘기가 환매. 두 번째, 상속. 상속도 본질적으로 내가 찾아오는 거죠. 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내가 찾아온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전. 물론 이제 이전은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가액 이하인 경우. 가액이 증가하면 그 부분은 어떻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가액이 증가된 부분. 그러니까 가액 증가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분분, 공유물 분할, 이 민법상 이혼했다는 재산 분할. 이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아까 공유물, 총유물, 합의물의 분할 2.3%라고 돼 있었죠. 그죠? 근데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로 돼 있죠. 그죠? 제가 잘못한 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외우세요. 왜? 시험 문제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특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세법도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걸 분석하지 마시라고. 왜? 제가 다 해봤으니까. 개구성해봤으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아예 출제 오류가 안 나오기 위해서 딱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때 환상이 분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지과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개지과는 뭐라고요?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라는 게 뭐냐면 뜯어 고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개수의 범주에 대수선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개수란 말은 없고 대수선이란 말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개수. 아, 좀 뜯어 고쳤다고. 그때는 어떻다? 2% 세율. 다만 면적이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은 나중에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본다고. 증축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증축된 부분은 어떻다? 원시 취득. 그냥 건물만 좀 뜯어 고치기만 했다. 면적은 안 늘어났다. 그래도 가치가 올라간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간주 취득의 일종으로 보는 거야. 아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면 어떻다? 간주 취득이라고 세금 내야 된다고 했었죠? 실제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 안 했어도 법인 등의 지분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되면 어떻다?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목 변경 나와 있죠?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세 가지가 뭐야? 개지과라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가 됐다. 아까 승강기 설치하는 사연을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는 개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면적 증가가 있는 부분은 신규 취득자,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수.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다음에 과점 주제 취득. 아까 우리 과세 표준 과점 주주 관련해서 설명드렸어요. 세율은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지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어떻게 해? 자, 이전 같은 경우 가액이 종전가액을 초과한다. 그럼 진짜 원시 취득이 되는 거야. 개수에서 종전가액을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러면 그 증가된 면적은 뭐로 본다? 원시 취득 2.8%의 세율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개지과까지 요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중과세 겁나 세게 때리는 거. 별골 고고고 별로 안중에 거의 안 나와. 별장, 골프장, 고고고니까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을 취득했을 때 좋다. 이때는 표준세율에다 8% 플러스 시킵니다. 그게 4%짜리인데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뭐 대도시, 본점 이런 거 나오는데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8년 동안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외울 짬이 없어. 이거나 똑바로 외우자. 여기까지. 다시 원시취득 표준세율 봅니다. 2.8%. 유상 승계취득 1, 2, 3, 4 주택은 6억, 9억 구간을 가지고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 무상승계취득 상속은 2.3에 2.8. 농지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상속 외 무상승계취득을 비영리법인이 받았을 때는 어떻다? 2.8%. 공유물의 분할 2.3%. 한편 마이너스 2% 해서 표준세율 외웠던 것을 2% 빼는 것이 환상의 분분. 개지화. 건물 부분은 개수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은 지목 변경. 사실상 지목이 증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과점 주제 취득. 이거 뭐가 된다? 중과 기준세율. 그 외 플러스 8%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사치성 재산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서 무사대주, 무상의 사용권을 받았을 때 사치성 재산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주택조합 등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이거 설명하면서 무사대주. 그때 사치성 재산 이게 별골 고고고 요 정도로 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그리고 표준세율을 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렇다고요. 기본 많이 나오는 파트 이걸 줄줄줄 외워야 돼.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나중에 한 두 시간 돌면 어우 이거 날로 먹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또 안 풀려. 왜? 정확히 암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과세 표준 세율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좀 보시고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